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결국 마감에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봉 마감이 된 셈입니다. 일단은 좋게 출발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뜨뜻미지근했다 이런 얘기죠. 연준 입장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썩 훌륭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제지표는 괜찮았지만 여전한 국채금리의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장부가 이하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과매도를 통해서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장부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 즉 저PBR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떨어지면 저퍼,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저 PB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에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이런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가 같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막판에 국내 증시가 한 20-30분 남겨놓고 쫙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뭔가 기대감이 조금 생겼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그 기대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연준위원회 에반스 총재가 또 발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었는데 미국 증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어요. 그리고 상승 기조를 쭉 이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전일 저녁에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1%대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후 들어서면서 쭉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상승 부분 다 빼버렸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혼조 양상 마무리됐다는 거겠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 하락해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25%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차트 모양새에서는 어제 미국 장세의 흐름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바닥을 좀 잡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었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옆으로 좀 서준다는 것은 괜찮은 모습이지만 아래쪽 꼬리를 달아줬거나 아니면 양봉이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의 캔들이 좋은데 지금 위치로 보면은 뭐 꼬리는 꼬리지만 아주 약한 꼬리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결국에는 음봉 모습이기 때문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저점 라인대에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재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재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도 이제 이 파운드와 관련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11월달 통화정책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크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사례가 있었죠. 자, 물론 이것들이 이제 약간은 이제 진정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들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좀 진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되지만 네, 많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폭으로 금리 인상해 어차피 다 우리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이렇다 저렇다 뭐 하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그냥 시장에선 뭐 별거 없네 라는 식의 느낌들이 많이 작용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미국에서도 연준의 긴축이 강화돼서 경기 침체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또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뭔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언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발언이 없었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를 규제하는데 중앙은행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사실 이 중앙은행들은 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축통화에 도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앙은행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 싹 밀어버리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인을 계속 규제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코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요. 코인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축통화에 대한 부분들은 디지털 달러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코인을 죽이려는 움직임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이런 의도를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코인 같은 시장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리그 이런 쪽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규제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그대로 그냥 그때 얘기한 그대로 갈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내일 한 번 더 있어요. 오늘 밤이 되겠지만 내일 또 한 번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연설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두 번이나 파월이 연설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 거기다가 또 더 매파적인 발언 나오냐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했던 나쁘지 않았어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괜찮았던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괜찮았던 것은 연은 총재 중에서 이제 찰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금리의 전망치가 그냥 여기에서 더 확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 시장에게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많이들 바라보게 되는 내용이 되었고요. 블러드 있죠. 블러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나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그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정도 수준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까지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서 뭐 금리 인하 사실 이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더 올리지만 마라, 더 급격한 상승만 나오지 마라 이런 식인데 그런 정도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바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약간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다시 혼조 양상으로 접어들고 좀 더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연준의 긴축 강도가 계속 커져갈수록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진다. 그래서 연준 압박하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지에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경기 침체 너무한 거다. 니들이 한 거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런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날려먹으면서 잘못된 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런 게 필요하죠. 뭔가 책임을 질 그런 단체, 이런 집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계속 금리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데 필요한 일이라도 경기 침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여기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시장은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 이건데 시장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즉 이것도 피크아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인플레이션에 기반했던 거라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기준 금리의 그런 가파른 상승은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제 금융 환경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역사적으로는 무언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예상한 시장의 금리 점도표는요. 11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전날 72.5%였는데 54.5%로 크게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서 0.5%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45.5%로 늘어났습니다. 즉 가파른 금리 인상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형태의, 즉 1.25가 아니라 1.0 정도로 맞춰지는 것 아니냐.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괜찮아진다 그러면 0.5, 0.25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시장이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반등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국내 증시도 일단은 분위기는 잘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가파른 상승을 노린 단기 매수 자금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긴 하는데요. 어쨌건 어제 꼬리를 내고 올려놓은 모습이 오늘 추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미국장이 크게 상승했다라면은 우리도 갭 상승으로 빵 치고 넘어가서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또 오늘까지도 뜨뜻미지근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더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유지가 되거나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좋은 말이긴 한데 계속 요즘에는 위기는 위기고 힘든 건 힘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 장부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과매도에 따른 장부가 이하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200개 종목 중에서 12개월 선행 주가 순익 비율 PBR 주가 순이익 비율 PBR을 밑도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이 주당 순 자산 가치 아닙니까? PBR. 주가 수익 비율은 퍼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당 주식 자산 가치 PBR 주가 순이익 비율 맞는 건가?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그렇게 맞다고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치는데, 주가 수익 비율 순이익 비율이라 좀 다른 건가? 좀 헷갈리게 써놨네요. 아무튼 이제 PBR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제 이 순 자산 가치예요. 자산 가치. 이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그 기준치를 밑도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당 순 자산 가치 BPS로 나눈 것을, 주가를 BPS로 나눈 것이 PBR인데, 이것은 이제 회사 자산에 비교한 주가의 수준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즉 PBR이 1 미만일 때는 장부상 기업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1조 원이다. 근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9천억이다. 그러면은 PBR이 0.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회사가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돼요?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다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청산가치라고 많이 보여지는데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1.05배, 그냥 한 배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0.79까지 낮아지는 모습들. 자, 장부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수익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성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익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저퍼주가 되는 것처럼 이게 저평가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내용들인데, 증권가 역시도 이런 낙폭과대주에 주목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시에 트레이딩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업종은 낙폭과대주다. 이거 지금 단타를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렇죠.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죠. 가까운 6월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하락폭이 컸었던 그런 반도체, 증권, 은행, 철강 등등의 종목군들이 가장 크게 반등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낙폭이 컸었던 그럼 2차전지 이런 쪽 사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종목군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콱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매매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 이게 저평가 종목들 사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접근 자체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실어가지고 당장 내부터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네,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따라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장부 가격 같이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는 것은 이제 뭐 지금 장부 가격을 언제부터 다시 재평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장부 가치는 예전 것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땅이 뭐 있다. 근데 그것이 10년 전 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부 가치를 이제 재평가할 때가 되면은 기업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주변에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1,000억 원 하던 땅값이 6,00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5,000억의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업의 주가에다가 기업 가치에다 반영시키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크게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인데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한 일이죠.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물어나 보세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은 어떠한가? 싸니까 사고 싶은가 안 사고 싶은가, 그 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고 싶다라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는 얘기죠. 왜? 내가 지금 사고 싶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치 대비 더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과매도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시총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지금 3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다. 금융위기 때 28% 정도 나왔던가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아무튼 지금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0.68%라고 하네요.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9월 한 달 동안에 무지막지하게 팔아버렸습니다. 2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갔어요. 코스닥에서는 4,800억 매도가 나가서 지금 3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가 나간 거죠. 그래서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기준금리, 즉 강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3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외국인 비율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는 외국인 비율이 39% 정도 됐다고 합니다.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2년 반 만에 9%포인트 가깝게 줄어들었다. 자, 그 정도 줄어들었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한 2,000조 원 정도로 보자. 그렇게 쳤을 때 10%면은 한 200조 정도가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서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그 200조 원에 대한 부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누구의 돈이겠습니까? 개인들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와 줬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걔네들이 팔고 나가는 걸 누군가 사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기관들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짝짝꿍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사가지고 한 200조 원 정도의 국민 자금들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공매도가 거의 대부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20년 2월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야. 네, 2021년도 한 7, 8월 한 1년 정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1년 반? 네, 그쯤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자금 유출은 근데 한국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좀 안심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 대만에서 유출된 글로벌 펀드 자금은 440억 달러. 우리나라는 이제 137억 달러. 올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져나왔어요, 대만에서. 그래서 대만이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137억인데 대만은 440억 달러. 그럼 약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20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건데, 지금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대만의 기준금리가 연 1.6%, 미국하고 지금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만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네, 대만에 대만이 뭔데? 얘네들 지금 불안한 나라인데 지금 금리가 이거밖에 안 줘? 우리는 미국으로 간다. 자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자금이 무조건 튀어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대만하고 비교하기엔 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를 일단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빅스텝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0.25 어설프게 올려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이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고 있어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거 막으려다가 다 같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0.5라도 올려놔야지 그나마 이런 자금 유출이라든지 그런 환율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이 빠져나간 이유는 뭐 그동안 뭐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올렸을 때 이번에는 이제 그 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네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줄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되면은 미국이 최소 0.5 정도는 또 올릴 텐데 그거 따라가려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2번 남았고 미국도 이제 2번 남았어요. 근데 미국이 원래는 3번 남았었던 거라서 한 번 더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미국이 만약에 0.75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도 0.75는 따라가면서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이런 비중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연준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됐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 번 더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혼조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저점 확보라든지 추가 하락을 막아줬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과매도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급하게 튀어 올라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간 종목들의 포지션이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기준점을 가지고 저평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많이 올라간 종목이 떨어지는 것은 원상복귀 되는 거고요. 그냥 멀쩡했던 종목이 떨어진 것은 저평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꼭 인지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비중이 지금 30% 정도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금의 유출은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네, 이런 자금의 유출을 통해서 외국인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금리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계부채 이런 것도 당연히 힘든 일이겠습니다만 약간은 감내하고 네,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집단을 형성하는 건 안전심리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강할수록 집단에 의지한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대부분은 자기가 팔고 난 후부터 오르는 것에 의아해야 한다. 이는 대중이 똑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내던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매도가 끝나면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한꺼번에 확 집어던지고 나면 주가가 거짓말처럼 반등해버리죠. 뭐지? 라고 얘기가 드는 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집단에 의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집단에 몰려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주식 투자는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자기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옳다고 한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믿고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들 꼭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